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 송명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2이 되었고,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전 재산을 잃고 고시원에서 홀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생계를 꾸리느라 바빴고, 저 역시 어린 나이에 생계를 도우려 해야 했죠. 학교는 겨우 졸업했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노동뿐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공장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 앞에서 서서 일을 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허리가 아파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었지만 그때는 살아야 했습니다. 삶이 고단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더 나은 미래가 오겠지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된 생활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서 태어나 고생하며 살아왔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같은 고생을 겪어온 동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의 한 구석에서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남편과 제가 열심히 일하며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하자 점차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새벽마다 재료를 구하러 시장을 다니고 저는 주방에서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다 보니 가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우리는 비로소 자식들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큰아들이었죠. 우리는 아이를 안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날부터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우리가 겪었던 고생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이후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으니까요. 자식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더더욱 가게에 몰두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일했습니다. 큰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우리 가게도 제법 자리를 잡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에게 학비 걱정 없이 공부를 시킬 수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듯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아이를 잘 키웠다는 자부심. 우리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큰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우리는 그가 좋은 직장을 얻어 우리 가게를 물려받거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후 어느 날 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 처음 며느리를 보았을 때 그녀는 참 단정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며 우리는 그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후 아들 부부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자주 찾아왔고 우리는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는 우리를 찾아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며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전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큰 모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자신감 넘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부모님도 더 편하게 사시게 해드릴게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불안해했습니다. 이게 정말 확실한 거냐? 라고 아들에게 물었지만 아들은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부모님, 걱정 마세요. 이건 정말 큰 기회입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가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고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들이 제안한 대로 전 재산을 아들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넘겼습니다. 그때는 그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업이 성공해서 우리도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연락을 하고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저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는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라고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아들 부부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남편의 말에 저도 불안했지만 그때까지도 그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속일 리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들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와서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께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주세요.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그때 며느리에게 너희가 우리 재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제대로 설명해라라고 따지자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변명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는 없다. 차라리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돈은 제 겁니다. 서류에 사인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부모님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며느리도 뒤에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사업을 위해서였어요. 저희도 부모님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러니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겁게 한숨만 쉬었고 저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했을까? 그 말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그 순간이 가슴에 뒤수처럼 꽂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어떻게든 다시 가게를 차려보려 했지만 나이 든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이제 남편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이 있은 후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는 아들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걱정과 원망이 그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곁을 지키며 다시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그들은 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도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미안하다, 명희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남편까지 잃은 지금 저는 그저 혼자 남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살던 집도 팔리고 남은 것은 고시원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좁은 방에 홀로 들어와 앉았을 때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좁디 좁은 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지난 날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아들과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그들도 연락이 없었고 그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향한 원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까지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건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혼자가 아닐 텐데. 그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명희야,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후회하고 돌아올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마저도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그 상처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세상이 이렇게 무정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고시원에서는 저처럼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 진짜 상처를 깊이 알 수는 없었죠. 고시원에서 지낸 1년. 저는 이제 조금씩 고독에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찾지도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과의 추억은 이제 흐릿해졌고 그저 먼 기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원망도 슬픔도 아닌 그저 허망함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젠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고시원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날로부터 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는 법도 조금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남은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부모들에게 전하는 경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믿음이 깨질 때의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